안녕하세요. 불행은 단독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니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살면서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이 한꺼번에 터질 때 그거 다 감당하면서도 씩씩하게 살아야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세요? 믿었던 사람이 가장 먼저 뒤통수를 쳐버린 경험 말이에요.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듯이 꼭 피가 섞인 가족이 아니더라도 같이 위기를 이겨나갈 동반자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제 사연을 써서 보내는 게 쉽지는 않은 결정이었는데요. 돌아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고 다시 꺼내면 더 아플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용기를 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올해 40대 중반으로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애들 키우랴 일하러 다니랴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외동딸로 자랐는데요. 그저 평범하게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친구들도 우리 집에 놀러 왔다 가면 따뜻하다는 감상을 남길 정도로 사이가 좋았어요. 예를 들면 우리 가족에게 매주 토요일은 패밀리데이였습니다. 가까운 공원에 가서 도시락을 먹거나 자전거를 같이 탔죠. 가끔은 엄마가 보물찾기 놀이를 준비해 오기도 하셨어요. 아빠는 항상 제가 먼저 찾아낼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고요. 패밀리데이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꼭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는데요. 엄마와 아빠는 서로 먹여주기도 하고 장난도 치셨답니다. 저는 나중에 크면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날 거예요. 그리고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이렇게만 살면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런 말을 우리 딸한테 듣다니 평생 들은 것 중 최고의 칭찬이다. 아빠가 더 많이 노력할게, 우리 딸을 위해서. 엄마도 지지 않고 노력할게. 우리 가족 평생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항상 오늘처럼만 살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저는 엄마와 아빠 같은 부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런 감정까지 품었을 정도니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그 사랑스러웠던 일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나고 말았어요. 아빠가 제대로 사고를 치셨거든요. 아빠는 바깥에서도 능력으로 인정받고 가정에서도 충실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고를 쳤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아빠는 엄마를 배반했어요. 불륜을 저지르셨으니까요. 진짜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빠는 직장 상사의 아내와 바람나 버렸더라고요. 저는 설마 다정했던 아빠가 그런 짓을 저질렀으리라고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본인이 잘못했으면서 반성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스트레스 풀 것도 있어야 하는 거라고. 당신이 바깥 일에 대해 뭐 아는 게 있기나 해? 그리고 내가 집에 소홀한 적 있었어? 없었잖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야. 괜히 약점 잡은 것처럼 굴 생각하지 마. 아빠는 전업주부였던 엄마를 상대로 적반하장이더라고요. 저는 집에 와도 분위기가 얼음장 같았기 때문에 눈치를 많이 봐야 했어요. 식사 시간도 따로따로였고 만약 같이 먹게 되더라도 말 한마디 오가지 않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냉장고 문 여닫는 소리조차 민망하더라고요. 엄마는 그런 와중에도 최대한 담담하게 행동하시려고 애쓰셨어요. 하지만 밤에 제 방불이 꺼지니까 잠든 줄 알고 몰래 우시기도 하셨죠. 저 역시 엄마가 안쓰러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빠는 결국 회사에서 잘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당당한 태도를 유지했죠. 내가 그동안 벌어온 게 있잖아. 그걸로 당분간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이따위 회사 평생 다닐 생각도 없었어. 이게 새로운 직장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아빠는 다시 일자리를 구할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한량짓을 일삼았습니다. 아침부터 거실에 널브러져 있었고요. 간혹 나가는가 싶으면 동네 친구들이랑 낮술 마시고 들어왔더군요. 그렇다고 집안일을 열심히 돕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식사 준비하는 엄마 옆에서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했죠.
심지어 본인은 한동안 쉬고 있을 뿐이고 무능력한 게 아니라며 큰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가정을 지키고 싶어 하셨어요. 요즘은 이혼 가정에서 자라는 게 흠이 아니지만 당시만 해도 눈초리가 달랐기 때문에 걱정하신 거죠. 결국 엄마는 아빠 대신 가장이 되셨어요. 아무리 아빠가 그동안 벌어놨던 돈을 저축했더라도 돈이 마르지 않는 샘물인 건 아니니까요. 오늘부터 엄마가 설거지 돕기로 했거든. 밤늦게 집에 올 거니까 먼저 저녁 먹어. 엄마가 도시락 싸두고 나갈 테니까 괜히 굶지 말고. 아야,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 설거지하느라 힘드실 텐데 도시락까지 준비하시려면 쉴 시간이 남아있지를 않겠어요. 우리 딸 기특하게 엄마 생각해 주는 거야. 엄마도 어차피 점심 먹고 나갈 거니까 괜찮어. 엄마 먹는 식사 준비하면서 우리 딸 저녁 도시락도 같이 준비하면 돼. 엄마는 식당에 나가 설거지를 시작하셨는데요.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루 종일 쌓여있는 그릇들을 맨손으로 닦느라 손등은 금세 갈라지고 손톱 밑엔 항상 세제가 남아있었어요. 나중에는 장난스럽게 지문까지 달아버리는 것 같다면서 웃으셨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죠. 눈물을 겨우 참았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고생하셔야 하는지 세상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엄마는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몇 시간씩 구부정한 자세로 일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오시면 거의 주저앉다시피 하시더라고요. 우리 엄마에게 안기면 항상 달콤한 냄새가 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파스 냄새가 대신했어요. 발에는 물집이 터져 있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그 와중에도 아빠는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에이씨, 너는 딸이라는 게 왜 아빠 보는 눈빛이 그래? 건방지게 시리. 왜? 아빠가 바람 피운 게 한심하냐? 나는 그냥 사랑했을 뿐이야. 그게 죄라도 돼?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 안 보여? 나도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곁으로 가버리고 싶다고. 아빠는 자꾸만 집에 위화감을 조성했습니다. 제가 열렬하게 사랑했던 아빠는 이미 없었어요. 오로지 겉모습만 똑같을 뿐 확연하게 다른 사람이 눈앞에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다시 한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빠가 사랑에 도피랍시고 가출해버린 겁니다. 집에 그나마 남아있던 현금과 자기 통장을 들고 나가버렸어요. 엄마랑 저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와중에 아빠의 직장 상사는 우리를 찾아와서 윽박질렀습니다. 진짜 이미 어디로 튀었는지 다 알고 계시면서 숨겨주시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 좀 해보시죠. 이 작것들 도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당장 머리치라도 자꾸 끌고 와야 하지 않겠어요? 빨리 입 좀 열어보시란 말이에요. 저희는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그냥 눈 떴더니 그 사람이 사라져 있었다고요. 저는 딸아이 키우기도 바빠요. 지금도 쓰러질 것 같은 마음 겨우겨우 붙잡고 버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엄마는 저를 끌어안고 호소했습니다. 아빠의 직장 상사는 그제서야 입을 다물고 가더라고요. 이미 마음이 멀리 떠난 아빠를 찾을 여유 따윈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랑 둘이 살아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가난에 시달려야 했죠. 하지만 아빠가 집안에 없는 게 정서적으로는 더 나았던 것 같기도 하네요. 괜히 눈치 주고 인상 쓰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엄마랑 각별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지할 곳이 서로밖에 없었으니까요. 엄마는 저를 키우기 위해 본격적으로 일자리에 뛰어들었어요. 닥치는 대로 일하고 최선을 다하셨죠.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지금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괜히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 엄마는 버틸 수 있으니까 너도 힘내자.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밤늦게 퇴근하고 돌아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보험금을 받기는 했는데요. 엄마는 영영 휠체어를 타고 다니셔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어요. 저는 정말 많이 슬퍼했죠. 가슴을 쥐어뜯어도 마음이 해소되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누구보다 위로받으셔야 할 엄마가 저를 의연하게 달래주셨습니다. 내가 그래도 목숨만은 지장 없이 살아남아서 얼마나 다행이야.
내가 네 곁에 변함없이 머무를 수 있는 걸로 만족한다. 그게 이 세상 모든 엄마의 심정일걸. 그러니까 너도 그만 울어. 아니, 누가 보면 다시는 나를 못 보는 줄 알겠어. 엄마가 밤늦게 일만 안 하셨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잖아요. 팔 한쪽만 다쳐도 그렇게 불편한데 다리를 못 쓰게 되셨으니 어떡해요. 제가 엄마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저는 효도하기 위해 공부를 미친 듯이 했습니다. 이러다가 쓰러지겠다고 담임 선생님이 만류하실 정도로 공부만 죽어라 팠어요. 제가 아직 학생인 상황에서 엄마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었으니까요.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필기에 집착했습니다. 틀린 문제는 오답 노트를 만들어 반복해서 외웠죠.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과의 추억이 거의 없었어요. 시간이 아까워서 책상에 코 박고 있었거든요. 졸릴 때는 스스로 뺨을 강하게 내리쳤답니다. 아프면 아플수록 제 의지가 강한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했어요. 엄마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아빠에 대한 복수심이 저를 달려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을 더 치열하게 살았더니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내 인생이 다른 건 몰라도 너 하나는 잘 키웠다. 우리 딸이 이렇게 기쁘게 만들어줄 거니까 그동안 사건 사고가 끊이지를 않았나 봐. 지나간 날들은 싹 회복되는 기분이야.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이 돼줘서 고맙구나. 아직 멀었어요. 벌써 만족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죽을 때까지 엄마 편에 서서 뭐든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지켜봐 주세요. 제가 엄마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드리는지 전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점프라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의 해맑은 얼굴을 보니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아빠가 불륜을 저지른 이후로 엄마는 항상 얼굴에 그늘이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제가 엄마의 얼굴에서 그늘을 걷어들인 거였죠. 제가 이루었던 인생의 어떤 일보다도 자랑스러웠어요. 그렇게 대기업에 다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소개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장도 좋지, 외모도 나쁘지 않지, 성격도 털털하다 보니 주변에서는 그냥 놔두기 아깝다고들 하더라고요. 민망한 마음도 있었지만 저를 좋게 봐주시는 거니까 감사했죠. 하지만 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게 되면 금방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저는 엄마와의 사이가 애틋하고 각별한 편이에요. 워낙에 저를 고생해서 키워주셨으니까요. 언제나 효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도 들어올 수 있었어요. 엄마가 다리가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타셔야 하거든요. 아우, 요즘 보기 드문 효녀시네요. 감동스럽고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혜민 씨가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아쉬워요. 딱 친정만 제외하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저한테서 친정을 제외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오늘 자리 즐거웠습니다. 좋은 인연 찾으시길 바랄게요. 소개팅에 나온 사람 중에는 제가 친정과 거리만 두면 만나주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자 하나 만나보겠다고 엄마를 등지는 게 말이 되나요? 우리 엄마가 저를 어떻게 키워주셨는데 감히 그런 생각을 품어서도 안 되죠. 이런 일이 계속 쌓이다 보니 저는 결혼을 포기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괜히 감추고 기대 갖게 만들었다가 실망시키느니 아예 처음부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속 시원하게 알리는 게 맞다고 판단했거든요. 물론 엄마의 생각은 다르셨죠. 아이고, 괜히 나 때문에 이 남자 저 남자 재지 말고 사랑해주는 사람 생기면 만나봐라. 내가 언젠가 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거잖아. 엄마가 마음 놓고 갈 수 있게 괜찮은 남자를 잡았으면 좋겠구나. 너도 네 인생 살아야지. 엄마는 계속해서 본인을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겠어요. 우리 엄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신 분이잖아요. 그런 엄마를 두고 제 행복만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근처에서 도시락집 하던 남자가 저한테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그냥 또 하나의 스쳐 지나가는 마음일 거라고 여겼습니다. 단순히 제 겉모습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으니까요. 저는 깔끔하게 거절하기 위해 엄마에 대해서도 전부 말해줬어요. 하지만 남자의 반응은 여태까지 제가 봐왔던 거랑 확연하게 다르더라고요. 그게 뭐 어떻다고 거절하면서 알려주시는 거죠?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대시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면 전부 피해갔나 보죠? 저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정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자는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냐는 듯이 의아하게 반응했습니다. 저는 남자의 반응에 되려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보통 다른 사람들은 흠이라고 생각해요. 그쪽처럼 말해주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이런 답이 돌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감동받았어요. 고마워요. 저는 한번 관심을 표현할 때 쉽게 하지 않아요. 그동안 회사 다니시면서 점심때마다 이 근처 오고 가시는 거 봐왔어요. 나름 열심히 케어한 마음이니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쪽 만날 자격 없는 사람들과는 비교하지 말고요. 저는 남자와의 대화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의 어색하고 낯선 느낌이 아니라 익숙하고 편안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남자와 교제하게 됐어요. 남자친구는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랑 교제하면서도 여전히 다정했으니까요. 고생한 끝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기뻤죠. 그렇게 연애가 이어지다가 우리는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도 저처럼 홀시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연애하면서 남자친구의 도시락집 매출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이상하게 사람이 초조한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타고난 성격이라 해도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도시락집 있는 건물의 주인이었던 겁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여장부 스타일이신 것 같길래 걱정했어요. 결혼 허락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혼자 자수성가해서 아들을 키워내신 분이라면 호락호락하지 않으실 게 분명했고, 제가 아무리 대기업을 다녀도 페널티가 큰 여자라고 생각하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아이고야, 고생 많았겠네. 사람이 편하게만 살아서는 성장할 수 없지. 땀과 눈물도 어느 정도 흘려봐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우리 아들보다 훨씬 나은 며느리가 들어오겠네. 시어머니가 호탕하게 웃어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기특하게 생각해 주실 줄 몰랐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인정을 받아 든든하게 결혼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랑도 잘 지내주시더라고요. 우리 엄마의 말동무가 되어주신 거죠. 게다가 결혼식장을 예약할 때 문제가 하나 발생했거든요. 처음에 휠체어 이용 가능하다고 했던 곳에서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떡하나. 이미 계약까지 해버렸는데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우리가 붙잡고 늘어져 봤자 아무런 소용 없을 거야. 당신은 그게 말이야? 다른 하객도 아니고 신부야 엄마가 들어오기 힘들게 생겼는데 무슨 남일처럼 말해. 저도 난처하고 막막했는데요. 남일처럼 말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습니다. 아무리 이미 계약을 했어도 그렇지 통보를 그따위로 하는 게 어딨어. 내가 전화해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결혼 준비하면서 괜히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시어머니 덕분에 우리는 결혼식장 측에서 위약금도 받으며 계약을 파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결혼이라는 게 막연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만나서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과정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저는 고부 갈등이라는 게 뭔지도 몰랐답니다. 시어머니랑 우리 엄마가 사이좋게 지내셨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를 위해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을 따로 알아봐 주셨어요. 그리고 엄마를 직접 데리고 다니셨죠. 분명 불편하신 부분이 있었을 텐데 내색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 덕분에 우리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자녀까지 낳고 평탄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도시락집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가게를 접어야 했는데요. 그때도 시어머니의 풍족한 지원 덕분에 별 무리 없이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마음을 아끼지 않고 표현했죠. 그 일을 만난 것보다 어머님을 만난 게 더욱 큰 행운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어려운 일들이 들이닥치는데 어머님 덕분에 걱정이 없어요. 잘 이겨낼 자신까지 드네요. 전부 어머님 덕분이니까 보답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어떻게 내 덕분이야. 네가 열심히 산 덕분에 대기업 다녀서 복직 이후에도 활발히 월급 받아오는 거잖아. 나보다는 네가 해낸 몫이 훨씬 크다. 저는 평생 시어머니의 며느리로 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항상 제 편을 들어주셨거든요. 한 번은 남편이 시어머니 믿고 저한테 딜을 건 적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거니까 나도 경제활동하는 거나 다름없지 않아? 집안일 반반 했으면 좋겠어. 내가 당신 남편이니까 우리 어머님 도움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전부 내 덕분이라고. 저는 경제활동도 하지 않으면서 시어머니한테 묻어가려는 남편의 심보가 황당했죠. 저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의 말을 그대로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혼쭐이 났습니다. 내가 너를 양심도 없게 키운 거야? 새롭게 도전할 생각은 없고 그냥 내가 번 돈에 올라타서 와이프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냐? 너는 나가서 뭐라도 할 용기가 없으면 전업주부가 되려는 노력이라도 해라. 결국 남편은 전업주부처럼 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새벽에 홀로 화장실에 가셨다가 넘어지셨어요. 하필이면 엉덩이가 골절되셨죠. 그나마 수술하고 잘 회복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수술 부위에 염증이 심해져서 다시 입원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시어머니가 믿을 만한 간병인을 고용해 주셔서 다행이었죠. 하지만 엄마는 기력이 약해지셨나 봐요. 병원에서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저는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이때도 시어머니의 도움이 컸습니다. 제가 워낙 엄마를 잘 따랐기 때문에 일상으로 돌아오는 걸 힘들어 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저 제 마음만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아유, 그동안 오랫동안 고생했으니까 회사 간도도 괜찮다. 네가 당장 밥 한 숟가락도 먹지를 못하는데 일이 손에 잡히겠어? 괜히 그 가장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억지로 일어나려고 하지 마라. 사람이 쉬어갈 줄도 알아야지. 내가 너를 모른 척할 리 있겠어? 그 돈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시어머니는 제가 절망하고 있는 와중에도 경제활동 때문에 부담스러워할 것을 예상하신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본인도 직업 없이 지낸 지 꽤 된 주제에 반대를 하더라고요. 아유, 엄마,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대기업 그만두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어떻게든 참아보는 게 맞죠. 그나마 엄마가 넉넉하셔서 그렇지. 남들이 들으면 정신 차리라고 할걸요. 너는 네 색시 피 마르고 있는 게 눈에 안 보이냐? 내가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겠어. 너는 내가 먼저 세상 떠나면 안 슬플 것 같아? 며느라가야, 괜히 이놈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너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해. 나는 뭐든 따라줄게. 저는 장기 근속한 만큼 퇴사는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껴뒀던 휴가를 몰아쓰는 걸로 타협했어요. 다만 남편보다도 더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신 시어머니에게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정성거린 보살핌 속에서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직접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시더라고요. 제가 푹 쉴 수 있도록 주말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셨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모든 말과 행동이 전부 다 저에게는 위로였어요. 솔직히 엄마가 떠난 충격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았는데요. 시어머니가 곁에 계시니까 그래도 숨통이 좀 트이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조심스럽게 부르셨습니다. 며느라, 아우, 내가 요즘 심상치가 않구나. 너희한테 걱정 끼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것 같아. 고작 마트 다녀오는 건데도 길이 헷갈리고 원래 뭘 사러 가려고 했던 건지 깜빡깜빡 하는구나.
진짜 등골이 서늘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우리 엄마 다음으로 의지할 수 있었던 분이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청천벽력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하고 어떻게 할지 의논을 했어요. 솔직히 제 마음이 향하는 선택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어머님이 누구랑 같이 사시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곁에서 보살펴드리는 게 좋겠어. 우리 엄마랑 말동무처럼 지내시다가 친구를 떠나보내신 건데 혼자 얼마나 적적하시겠냐고. 굳이 그렇게 해야 할까? 아직 심각한 상황도 아니라며. 우리가 원래 합가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같이 살면 불편할 것 같은데. 어머니가 먼저 우리를 필요로 하시면 그때 가서 응해도 늦지 않아. 치매라는 게 어떤 속도로 올지 모른단 말이야. 어머님이 먼저 본인이 어떻다고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만히 있기는 싫어. 우리가 어머님에게 도움받은 게 얼마나 큰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은혜 갚는다고 생각하자. 남편은 제가 합가를 제안했을 때 처음에는 조금 난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계속된 설득에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역시 반대를 하셨죠. 내가 너 눈치 주려고 말해준 게 아니다. 혹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말라고 알려준 거야. 이제 와서 우리 며느리 들들 볶을 일이 있어? 무슨 합가를 하겠다고 그러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댁 쪽으로는 고개도 안 돌린다던데. 그 집 시어머니들이랑 어머님이랑 같나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어머님은 저한테 은인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엄마에게 해주셨던 것도 그렇고 저 무조건 보답해 드릴 거예요. 어머님 거절하지 마시고 그냥 받아주세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도 합가를 허락하시더라고요. 내심 저한테 고마워하시는 것도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가 회사에 출근을 계속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아직 초등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를 정성스럽게 챙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완전 난장판인 거예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간단한 음식조차 직접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배달시켜드리든지 본인은 술 마시러 나가든지 완전 대충 돌봤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방 안에 두고 거실에서 게임하는 남편을 보는데 한 대 때려주고 싶었어요.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머님 챙기라고 했더니 놀고 먹기 바쁘다 이거야?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당신은 어머님 세심하게 돌봐드려야지. 뭔 게임을 하고 앉았어? 계속 이렇게 밉상으로 살 거야? 아니, 우리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일 뿐이지 벌써 사리 분별 못 하시는 거 아니잖아. 밥 정도는 직접 챙겨 드실 수도 있는데 굳이 왜 그래야 돼? 어차피 아직 심각한 상태도 아니니까 굳이 모든 걸 세세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벌써부터 공들이면 나중에 지쳐 나가 떨어진다고. 진짜 이놈이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민 끝에 간병인을 부르기로 마음먹었어요. 남편도 집에 눈치 볼 사람이 생겨서 그런지 괜히 밖으로 나돌지 않고 집에 잘 붙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간병인이 집안에 상주하니까 시어머니도 만족하시고 편안해 보이셨어요. 저도 조금은 안심할 수 있었죠. 그렇게 모든 상황이 괜찮아지는 줄 알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 치매가 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의 주장이 아니라 남편과 간병인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결정할 때라고 생각이 드네요. 물론 마음 아프시겠지만 괜찮은 곳으로 알아봐 드릴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어머님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제가 오래 보지는 못하지만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얌전히 주무시는 것 같았는데. 당신보다 우리가 어머니랑 같이 있는 시간이 더 길잖아. 나도 최대한 직접 모시고 싶은데 이대로는 더 버티기가 힘들어. 어디 요양시설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진지하게 같이 고민해보자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시어머니가 평화롭게 주무시기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쓰라렸죠. 하지만 남편과 간병인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 고집만 부려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도
괜찮은 요양시설을 알아보기 위해 혈안이었어요. 시어머니를 아무데나 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얼른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재촉했지만 함부로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리 엄마 기일이 다가왔어요. 남편을 끌고 산소에 가고 싶었지만 시어머니 상태가 영 안 좋다고 하니 혼자 가기로 했죠. 그런데 오랜만에 장거리를 운전해서 그런지 너무 피곤해서 졸음이 쏟아지더라고요. 저는 휴게소에 들러 눈 좀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꿈에 나타나셨어요. 혜민아, 지금 네가 나한테 오고 있을 게 아니야. 당장 네 시어머니 곁으로 돌아가라. 나한테는 나중에 와도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얼른 돌아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저는 원래 잘 때 꿈을 꾸는 편이 아니에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고통스러웠을 때도 엄마 꿈을 꾼 적 없었죠. 그래서 잠에서 깨고 나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바로 차를 돌렸어요. 도대체 제가 꾼 꿈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혹시나 시어머니가 임종 직전이기라도 할까봐 겁나더라고요. 아무리 우리 시어머니가 제 눈에는 정정해 보이셔도 하도 남편이랑 간병인이 오버하는 것을 보면 제가 모르는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저는 초조한 마음을 억누르면서 속도를 밟았어요. 어머님 제발 별일 없이 집에만 계셔주세요. 제가 그냥 우리 엄마가 너무 그리워서 꿈을 꾼 거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져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겨우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들려오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남편이랑 간병인이 우리 시어머니 앞에 서서 무슨 서류를 들고 윽박지르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고개만 도리도리하면서 겁에 질려 있으신 것 같았어요. 우리 엄마 언제 이렇게 답답해지셨을까? 아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설마 어머니한테 해가 될 일을 시키겠어요? 그냥 유언장만 살짝 바꾸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아유, 어머니, 저 안 사랑하세요? 아, 어차피 저한테 다 주실 거잖아요. 아유, 그러게요, 어르신. 괜히 머리 아프게 하지 마시고요. 편찮으셔서 모든 게 믿을 수 없고 의심 가시나 본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 이거 전부 어르신 위한 거예요. 그 며느님도 이거 다 알고 계신 거라고요. 너네 진짜 다 미쳤어? 내가 알기는 뭘 아는데 지금 어머님에게 뭔 짓거리를 강요하려고 드는 거야. 나 없을 때 너네 그동안 뭐하고 살았어? 왜 우리 어머님 붙잡고 괴롭히는 거야? 싫다는 걸 왜 자꾸 강요해? 저는 우리 시어머니가 안쓰러워서 거의 울부짖었습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한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던 남편과 간병인이 고개를 획 돌리면서 얼어붙더라고요. 완전히 당황한 얼굴인 게 느껴졌죠. 제가 우리 엄마 기일이라 멀리 갔다 올 예정이니까 집 비운 사이에 전부 처리하려고 작정한 것 같았어요. 저한테 들켰다는 걸 알고 경악한 걸 보면 아주 그냥 날 잡았다 싶었나 봐요. 간병인이라고 불러다 놨더니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저 인간은 어머님 아들이니까 그렇다 쳐도 당신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딴 짓을 가담하냐고. 도대체 뭘 그렇게 어머님 눈앞에 펄럭거리고 있었는지 일리 내봐. 내놔요. 저는 간병인 손에 들려있던 유언장을 빼앗아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전부 남편이 써놓고 시어머니한테 강제로 서명을 요구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철저하게 지가 볼 이익만 생각한 유언장을 작성해놓고 정작 시어머니는 요양시설에 보내버리려고 했던 남편에게 분노했어요. 제가 아무리 시어머니에게 사랑받는 며느리라고 해도 아들만큼 사랑하겠나요? 시어머니를 철저하게 뒤통수 친 남편 때문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당신이 사람이야? 짐승도 이러지는 않아. 어떻게 당신을 낳고 길러주신 어머니가 편찮아지셨다고 등을 돌릴 수가 있어. 돈 말고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니? 어머님은 당신이 돈 때문에 주눅들지 않게 최선을 다하셨잖아. 아, 왜 나를 파렴치 안으로 몰고 가는 거야? 나는 우리 엄마 뜻을 헤아리고 싶을 뿐이야. 우리 엄마가 당신을 아무리 예뻐하셔도 재산은 핏줄한테 주고 싶지 않으시겠냐?
나는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버신 돈 소중하게 가져가고 싶다고. 남편은 아주 그냥 뻔뻔했습니다. 저는 속에서 열불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손가락질을 하셨어요. 역시 그게 네 놈 진심이었던 거구나. 자식 새끼라고 하나 열심히 키워놨더니 이런 식으로 나를 우습게 여겨? 내가 진짜 아파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으면 도대체 어떤 일을 벌였을지 상상도 안 되는구나. 시어머니가 고함치셨어요. 아무리 봐도 남편과 간병인이 전에 말했던 것처럼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총명한 눈빛으로 본인 할 말을 다 하고 계셨으니까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치매가 심각한 상황이 아니셨어요. 하지만 남편과 간병인이 멋대로 짐작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 열악한 요양시설로 보낼 생각 중이었던 거죠. 심지어 시어머니가 같은 집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둘이 의논했다고 하더라고요. 유언장만 해결하면 내 손 안으로 큰 돈이 들어올 거야. 그러면 당신은 이런 병수발 드는 일 그만둬도 돼. 우리 여행 다니면서 알콩달콩 살자. 지금 와이프랑도 이혼할 테니까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당연히 기다리지. 얼마나 걸리든 당신 곁에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만약 이혼하면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설마 당신이 책임질 건 아니지? 그러면 내가 키워야 하잖아. 그냥 와이프 쪽에 떠넘기고 양육비만 조금씩 보내주자. 그건 고민도 할 필요 없어. 내가 굳이 떠넘기려고 하지 않아도 와이프가 분명 아이들은 본인이 데려갈 거라고 우길 테니까. 당신이 그냥 좋은 것만 취하게 해줄게. 이미 어머니 너희들 요양시설도 다 알아봤거든. 돈 얼마 안 될 거니까 나머지는 다 우리가 쓰면 돼.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시어머니는 이 두 것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하나 지켜보려고 장단 맞춰주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일부러 치매가 점점 진행되고 있는 척 연기하신 거죠. 일부러 직전에 했던 말도 깜빡 잊은 척 하시면서 반복하시고 통장 비밀번호조차 남편에게 몇 번이고 질문하셨대요.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를 걱정하기는커녕 입이 해벌쭉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치매라고 해도 시어머니 앞에서 본인의 시커먼 속내를 숨기지도 않았던 게 기가 막혔죠. 그리고 간병인은 우리 집에 왔을 초반에는 성실하게 근무했대요. 하지만 남편과 눈 맞게 되면서 음흉한 속내를 갖게 된 겁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체크하고 있는 줄은 모르고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너 이 얕은 수작에 넘어갈 줄 알았냐? 그렇게 호락호락한 여자였으면 지금까지 살아남지도 못했다. 심지어 우리 며느리가 일부러 괜찮은 요양시설 알아보고 있는데도 대충 돌봐주는 곳으로 나를 보내버리려고 했지. 이 고이한 것들아. 내가 번 돈을 니네 입에 넣자고 나를 떠밀어? 시어머니가 아주 정정하게 말씀하시니까 남편과 간병인은 둘 다 얼굴이 하얗게 질러버렸습니다. 남편과 간병인은 바닥에 소리가 크게 날 정도로 세게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 와서 정신 차리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 같았나 봐요. 누구 탓을 할 수도 없고 모함이라고 숨을 수도 없는 명백한 상황이었죠. 어머니, 사실 저에게는 깊은 뜻이 있었어요. 어머니 병색이 짙어져서 나중에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어려워질까 봐 제가 신경 쓴 거예요. 오해하시게 만들었다면 사과드릴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아휴, 아직도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포기하지 못했구나. 내가 바보냐? 너 내가 바보로 보이는 거냐? 그런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 당연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지. 너는 이런 일을 꿈도 꾸지 못하게 될 거야. 나는 이제 네가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니까. 시어머니는 노여움을 풀지 않으셨습니다. 간병인은 눈치 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남편만 도대체 본인이 아들이 아니라면 뭘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멍청하게 얼이 빠져서 시어머니를 쳐다보고 있던데 아주 그냥 꿀밤이라도 놓고 싶더라고요. 아직도 내 말을 못 알아듣겠어.
나는 너한테 한 푼도 물려줄 수 없다. 내가 너 같은 놈 좋으라고 젊은 날에 고생했던 게 아니다. 전 재산을 다 잃는 한이 있어도 너한테는 못 줘. 네가 저지른 죄값도 분명하게 치러야 할 거야. 시어머니는 사문서 위조죄와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남편은 바닥에 머리까지 박아가면서 빌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죠. 남편의 표정은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시어머니 재산 믿고 탱자탱자 놀다가 한순간에 쫓겨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눈물 콧물 다 뽑아가면서 쪽팔린 줄 모르고 울더라고요. 예전에는 사랑해서 결혼했던 사람인데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간병인도 떵떵거리고 살 미래 꿈꾸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거라 실망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 것들에게는 시어머니의 재산만이 문제가 아니었죠. 얘 며느라, 이대로 저 작것들을 보내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니? 내가 괜찮은 변호사 만나게 해줄 테니까 그 이혼 소송 걸어라. 저 작것들이 위자료까지 한번 제대로 토해봐야 돼. 그냥 남의 노력 빼앗아서 살 생각했나 본데 아주 큰 코 다쳐야 한다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 덕분에 남편과 간병인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며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고 명백히 판결해줬어요. 그나마 남편이 가지고 있던 재산도 아이들 양육비 일괄 지급 조건으로 전부 저한테 넘어왔죠. 전 시어머니는 재산이 꽤 넉넉하신 편이었기 때문에 실버타운으로 가셨습니다. 일부러 의료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치매 초기 케어가 가능한 곳으로 찾아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전 시어머니를 아무 곳에나 보내드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언젠가 상태가 나빠지신다면 요양시설로 전환될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답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시설을 알아본 건 아니었어요. 제가 전 시어머니한테 받은 마음이 크다고 생각해서 직접 모시고 사는 게 맞지 않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전 시어머니가 극구 반대하시더라고요. 이혼까지 했으면서 무슨 고생을 자처하려는 거냐. 너는 애들도 키워야 하는 상황인데 아유 나까지 데리고 사는 건 무리다. 괜히 마음 불편하게 갖지 마라. 지금까지 해준 걸로도 충분히 좋은 며느리였어. 어머님,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제가 받은 만큼 돌려드리려면 멀었다고 생각해요. 어머님께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거예요. 친정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어머님께 효도할 거라고 다짐해 왔어요. 아이고 그 마음만 받아도 돼. 내 입장에서도 믿을 수 있는 전문 인력 있는 데서 관리받는 게 훨씬 좋을 거다. 너는 네 인생 살아야 해. 그게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란다. 전 시어머니는 저를 다정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안긴 것처럼 펑펑 울었어요. 솔직히 이혼한 여자가 되어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했는데요. 전 시어머니 덕분에 아주 큰 용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 시어머니는 실버타운에 적응하셔서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데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 또래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적적할 틈도 없어 보여요. 저는 아직까지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혹시 모를 미래를 대비해서 퇴사하고도 재택근무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두고 있어요. 평일에는 회사 가고 주말에는 기반을 다지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정신없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과 전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마음 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하다는 아줌마 중 한 사람으로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내야죠. 그리고 전 남편은 저한테 몇 번 찾아왔습니다. 아유, 우리 어머니 실버타운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줘. 거기 비용 엄청 비싸다던데 뭔 생각으로 거기에 보내드린 거야. 어머니가 생각보다 오래 지내실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어머니 재산도 다 바닥나겠어. 당신은 아직도 그러고 살아? 어떻게 생각을 그렇게밖에 못해? 어머님이 생각보다 오래 지내시는 거면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거니까 기뻐할 생각부터 해야지. 어머님 엄청 행복하게 잘 지내시니까 방해할 생각하지 마. 내 마음은 바뀌지 않을 거니까. 전 남편은 여전히 한심했습니다.
본인 어머니의 노후가 편안한 건 안중에도 없었고요. 그저 물려받을 재산이 줄어들까봐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를 하든 아직 몸이 팔팔하니 일자리를 구하려면 구할 텐데 전 시어머니 재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하도 지 혼자 먹고 살 길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전 남편은 애들 면접 교섭을 핑계로 귀찮게 굴었어요. 아이, 당신은 애들 생각 안 해? 애들이 나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 아파할지 걱정스럽지도 않냐고. 아무리 갈라섰어도 우리 사이에는 아이들이라는 중요한 끈이 있는데 너무 얄짤없이 군다. 애들이 당신을 의지하기나 하겠어?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애들이 이제 당신 만나러 오기 싫다고 거부했어. 당신 나 없을 때 애들을 얼마나 들들 볶은 거야? 애들한테 나 좀 설득해달라고 했어? 애들도 당신이 나한테 말도 안 되는 걸로 찝쩍거리는 건 다 알더라. 전 남편은 집요하게 설득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제 편이었거든요. 그렇게 전 남편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됐어요. 배달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있기는 했는데요. 그마저도 시간에 알맞게 가져다 주지 못해서 잘렸다고 했습니다. 간병인이랑도 세기의 사랑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 때는 언제고 돈이 부족해지니까 서로 대판 싸우면서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20대 초반도 아닌데 무슨 불나방도 아니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꼴 좋다는 생각만 들었죠. 전 시어머니는 지금도 여전히 저를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계십니다. 유언장만 저를 위해 바꿔주신 게 아니라 명의도 옮겨주시면서 미리 저한테 재산을 넘겨주실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치매가 아직은 초기지만 어쨌든 진행이 되기는 한 거라서 나중에 전 남편이 무효시키려고 할까봐 걱정스러우신가 봐요. 아예 치매 진단서까지 발급받아서 판단 능력을 보장받는 시점에 움직이고 계신 거죠. 괜히 안 받겠다고 고집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를 위해서도 주고 싶지만 아이, 손주들을 위해서도 넘겨주고 싶은 마음이 커. 아무래도 아빠라는 놈이 빌빌거리고 있으니 남들보다 의지할 곳이 반쪽이잖아. 어머님이 항상 세심하게 살펴봐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제가 사는 게 지치더라도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게 전부 어머님 덕분인 것 같아요. 솔직히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저한테는 지금 시점에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어른이신데 벌써 이런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게 속상하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 남편과의 부부 사이가 끝이 났어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인연은 남아있다는 게 힘이 된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여전히 회사 다니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젠가 저는 회사를 관두더라도 계속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전 시어머니가 주신 재산을 웬만하면 손도 대고 싶지 않아요. 재산을 받았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전 시어머니가 남은 인생을 더욱 편안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런 걸 보면 가족이라는 건 꼭 피로 맺어져야 하는 건 아닌가 봐요. 인생이 아무리 꼬여도 진짜 내 편 하나 남아있다면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인연은 어떤 형태로든 결국 찾아오니까요. 제 인생을 말씀드리는 일이 쑥스럽기도 했지만 후련하기도 하네요.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인생이 따뜻하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